네. 오늘 책은 왜 나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는 걸까입니다. 좀,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삶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 때도 단짝 친구나 이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사실 약간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게 어떤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아, 왜 나는 없을까에 대한 좀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왕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가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해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네. 진정한 친구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관계 맺기에 서툴다면, 이 책을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편하게 읽어보자. 세상에 혼자 왔지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저자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외롭고 힘들었을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세상의 좋은 것은 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저자 조은강이라는 저자입니다. 서울에서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고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스페인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걷기도 한 분이고 뭐 책도 많이 냈네요. 나쁜 엄마 심리학, 나의 아름다운 성당 기행 이런 기행서도 냈기도 했네요. 쇼 서머리 한번 같이 보시죠. 회사를 그만둔 지 10여 년이 지났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나날이었다. 시간적으로 자유로웠고 앞으로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 자체로 살아야 했던 지난 10년이 내게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래 나는 관계 맺기에 서툰 사람이었다. 그러한 컴플렉스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오면 계속 사서 읽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리며 정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에 물이 들었다. 제법 적응해 가는 것도 같았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생각의 뿌리는 항상 이것이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나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선을 그었고 차갑다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나는 글로 배운 만큼 세월과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했다. 요즘은 어딜 가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혼밥도 잘하고 혼행도 많이 한다. 이것만 보면 다들 독립적이고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마음을 열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이다. 친구가 있지만 어쩌다가 혼밥을 하는 것과 친구가 없어서 혼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법은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만큼 관계 맺기에 달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끼 줍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라. 나름 유명한 연예인이 인사를 건네도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냉대가 돌아오는 일이 많다. 누구도 관계의 달인이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전의 인생에 어울리고 나에게 편안한 관계 맺기의 방법만 찾으면 된다. 나는 관계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 맺기에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해 쓴 것이다. 이 책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외롭고 힘들었을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확실히 인간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이 사실 들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인간관계만을 계속 추구해서 내가 계속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술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맺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기는 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긴 한데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1장. 나는 왜 관계가 힘들까?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거지? 뻣뻣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나에게 첫 사회생활이었던 초등학교 시절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것이다. 1학년 미술 시간이었는데 나는 언니가 쓰던 작은 크레파스를 가져왔다. 12색 아니면 많아봐야 20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짝꿍인 아리미는 36색, 아니 50색쯤 되는 커다란 3단 크레파스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아리미에게 저 색깔 좀 빌려줄래? 혹은 크레파스 좀 같이 써도 될까? 같은 말을 건네고 싶었다. 몇몇 색을 빌려 쓴다면 내 그림이 훨씬 예뻐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죽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애와 나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은 소곤거리며 서로의 것을 나누어 쓰는데 나는 그 애의 크레파스를 흘끔흘끔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내겐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무언가를 부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표본으로 뇌리에 남았다. 나는 확실히 관계 맺기에 젬병이었다. 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돌다가 선생님이 외치는 숫자에 맞게 모이는 게임을 하면 언제나 혼자 남았다. 누구에게도 다가가지도 누구를 불러오지도 못했다. 엄마가 사람이 부침성이 있어야지 같은 말을 할 때면 먼 외계어처럼 들리곤 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때 주변의 아이들과 장난을 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내겐 단짝 친구가 없었다. 매일 만나야 하고 뭐든지 털어놓는 그런 친밀한 사이를 만들지 못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저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냈네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이젠 동성 친구뿐 아니라 이성 친구, 나아가 애인, 인생의 동반자까지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닥쳐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다가오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마땅한 대처법을 알지 못한다. 점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가벼운 우울 증세까지 느껴진다. 크레파스를 빌리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아이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관계의 연속이었다. 문득 나보다 30년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아빠의 서재에도 언제나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아빠는 퇴근 후 그런 책들을 꺼내 열심히 읽곤 했다. 그렇구나,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그러다가 관계의 기본이자 힌트 같은 영화를 만났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 이 영화에는 미인도 대단한 배우도 나오지 않는다. 외모도 성격도 모두가 조금씩 부족하다.
영화의 배경조차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사막이다. 카페 주인 브렌다는 특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여인이다. 그럼에도 우연한 여행자 야스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서서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간다. 사실 나는 항상 완벽하고 훌륭한 상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부족한 나를 알아서 채워주고 맞추어 주길 기대했다. 물론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고 그걸 미리 고민하는 자체가 문제였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그때 내가 아리미의 크레파스를 탐냈던 순간은 오히려 나와 아리미가 친해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 네,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친해지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죠.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웬만해서 상대편이 다가오면은 다 그냥 오케이 해주거든요. 근데 좀 까칠한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좀 나를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탁 치는 경우 이걸 계속 밀어붙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발을 빼주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좀 뻔뻔해져서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쉽게 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까칠하게 안 하시고. 그런데 상대편이 뭔가 이렇게 딱 부담을 갖고 딱 이렇게 어떤 결계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렇게 딱 뭔가를 칠 때, 벽을 칠 때, 아,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이걸 진짜 계속 푸시해서 밀고 나가면 그냥 웃으면서 이게 풀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밀고 나갔는데 상대편이 저 기분 나빠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2장 좋은 사람에겐 이유가 있어. 온라인 연인들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까지 나에게 최초의 소셜미디어는 블로그였다. 일이 바쁘지 않아 무료했던 어느 날 나는 남들이 다 한다는 블로그를 만들어 보았다. 그냥 뭔가를 끄적거릴 온라인 일기장의 용도였다. 좋아하는 풍경이나 배우의 사진을 올려놓았고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닉네임으로 썼다. 참 소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나를 이웃으로 신청한 그들은 안부 게시판에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내가 쓴 글에 간단한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모니터 너머에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도 이웃들의 블로그에 놀러 갔다. 안부 글이나 댓글을 남겼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그런데 점점 어이없는 댓글을 내 딴에는 재미로 달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 댓글보다 좀 더 독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어느덧 경쟁이 붙은 이 댓글쟁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저 댓글을 달기 위해 서로의 블로그를 오고 가게 되었다. 누군가는 우리들의 댓글 공박이 재밌다며 다른 게시판에 퍼가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당연하지 게임을 인용한 댓글 달기 게임까지 시도해서 무려 100개가 육박하는 댓글을 남기는 기록을 만들었다.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팀워크였고 온라인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활발했던 블로그 활동이 잠잠할 무렵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등장했다. 블로그는 무언가 주최 측의 간섭이 많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일단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다. 옛 상사였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내내 서로가 우린 왜 만났을까 하는 의문을 일게 한 관계였다. 내가 회사를 떠나는 데는
대해도 이분이 크게 일조를 했었다. 그런데 왜? 웬만하면 친구 신청을 다 받아들였지만 그분만은 거절했다.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블로그였다면 페이스북의 역할은 이렇듯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던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위의 에피소드처럼 달갑지 않은 사람이 친구로 추천되는 일이 종종 생겼다. 익명성 아래 까불 수 있었던 블로그와는 달리 페이스북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아야 하는 느낌이기도 했다. 계속 눈치가 보였다고나 할까? 나는 그 점이 불편했다. 슬슬 발을 빼려던 차에 문득 한 가지 기능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사람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나와 펜팔로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독일 친구의 소식이 궁금했다. 고3이 되면서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기에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고3이 되면 왜 펜팔 친구에게 편지를 못 쓴다는 것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 의견을 받아주었다. 그걸 보면 정말 속 깊은 친구였다. 결국 그를 찾아냈다. 어릴 때 얼굴 그대로였다. 메시지를 보냈다. 목요일에 보냈는데 토요일 아침 답장이 도착했다. 어릴 적 꼼꼼하고 정확했던 성격 그대로 내 메시지를 늦게 읽은 이유, 자신의 페이스북 이용 성향, 자신의 현 상황까지 장문의 글을 그 작은 메시지 창 안에 꼼꼼히 담아 보내왔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를 찾아준 것만으로 마크 주커버그는 내게 은인이다. 블로그 페이스북을 거쳐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 1년에 한 번을 못 보는 친구도 그곳에서는 안부를 전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소셜미디어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싶고 또 아픈 일은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교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 활동이 인생의 낭비라고 매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며 댓글을 확인하느라 눈앞의 사람에게 소홀하거나 사생활을 시시콜콜 생중계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까. 또 아쉬운 것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친해진 사람들까지 이제 대개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굳이 통화를 하면 촌스러워 보일 지경이다. 매일 좋아요를 누르거나 자주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 본 지 수십 년 넘은 친구들아. 너희들 그 사진처럼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니? 혼자 가서 둘이 걷는 길 카미노. 매일 만나고 매일 헤어지던 축소판 인생. 10년 전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순례길을 TV로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곧바로 상사병에 걸렸다. 풍경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가고 싶었다. 정말 가고 싶었다. 그곳이 국내였다면 앞뒤 재지 않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멀었고 비용도 시간도 문제가 되었다. 끙끙 앓았다. 어떡하지? 가고 싶다. 어떡하지?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문답을 혼자 반복했다. 그때 내 비정상적인 열정을 누군가 지켜보았다면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지나 싶었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 때문인지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고 나는 잠시 많이 흔들렸다. 내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다음 단계의 삶을 성실히 준비하기 위해 새 직장을 알아보거나 과감히 창업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신은 나와 함께 했던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거라. 그렇게 신은 내 등을 떠밀었다. 한 달 넘게 스페인 북부의 길을 걸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낯선 외국에서 외로움은 증폭되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첫날 밤의 이야기는 나의 산티아고 순례기인 그 길 끝을 기억해 에도 실려있다. 출발지였던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생 장피에르 드포르인가 보네요. 이거 어떻게 읽죠? 네. 나는 여러 사람이 묵는 더럽고 시끄러운 방을 못 견디고 방에서 나와 식탁에 엎드려 잤다.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했고 그 눅눅하고 퀴퀴한 공기를 함께 호흡하는 것도 정말 싫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한 그들은 뜻밖에도 선량하고 순박했다. 그런 이미지 전환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정말 무례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도 나오듯 간사함이나 사악함보다는 오해와 태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놀라웠던 것은 일상에서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행이란 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저도 그 영국에 제가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될 때 휴가를 얻었을 때 이제 그 근처 나라들을 돌았는데 스위스에 갔을 때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 안내 책자를 잊어버렸어요. 스위스 말을 못 하잖아요. 영어로만 막 겨우 떠듬떠듬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일본 애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본 책자도 우리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일본 애들이란 걸 어떻게 알았냐면 머리 모양이 좀 일본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색깔 하는 것도 좀 다르고.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막 걔네들이 걸어오는데 우리들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기차에 이렇게 앉아서 기차 그 플랫폼 바깥쪽에 앉아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한 30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외모를 좀 일본 사람처럼 해서 일본인인 줄 안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자기들은 이제 스위스 여행을 다 하고 떠나니까 자기들의 안내 책자 부분을 잘라서 유럽 책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줄 테니 이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봐라.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감사하게 그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상의 어떤 일은 이렇게 도미노 게임처럼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한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는 식으로 마침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것이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카미노에서는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다. 그래서 더욱 놀랍게 와닿는 것이리라. 나를 그곳으로 떠나게 한 가장 큰 힘은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서 하루하루 보낼 때 나를 기쁘게 한 것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브라질의 안토니엘라, 독일에서 온 수산나, 에우나테의 장 아저씨, 산토스 신부님, 한국인 수사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선의를 알아보고 그 여린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는 세상에 대한 강한 긍정을 몸에 새기게 되었다. 이런 체험을 그 어디에서 또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스페인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충분히 고생했다고 생각했다. 피레네 산맥을 오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발목도 꽤 오래 시큰거렸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게 되었다. 물론 10년 전보다 나는 세상에 때가 묻어 두려움도 많아졌고 몸도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고독이 아니라 고통으로 눈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감사하게 순간순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혼자 가도 둘이 걷게 되는 그 길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는 외국에서야 그냥 가볍게 여행만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국토 종주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추석을 끼고 갔어요. 근데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이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의 명절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자전거를 타러.
그러니까 숙소를 못 구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숙소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숙소를 못 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근처를 검색해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3년 전이었던가? 계속 검색해서 찾는데 다 전화를 해보면 숙소가 이제 꽉 찼다고 하는 거죠.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잠은 자야 되는데 날씨는 계속 이제 추석 땐 꽤 춥잖아요. 밤에 지금도 사실 이번에 그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좋은 누리. 그 친구도 날씨가 우리가 폭염이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실제 여름도 산은 추워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는 더 춥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길 자체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강을 따라 걷잖아요. 강을 따라 이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근처에 산도 많고 그래요. 이제 중심길이 아니에요. 그런 시내를 가는 게 아니니까. 와, 사람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근데 다행히 정말 허름한 여관을 이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근데 숙소가 너무 더러워서 진짜 이불을 덮고 자기가 힘들 정도의 숙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겨우 이제 잠을 잤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런 경험이야. 이렇게 계획 없이 다니는 여행들은 항상 그렇죠. 네, 여기까지 1부가 끝났고요. 이 요약본은 북코스모스의 요약본입니다. 예, 2부에서 또 더 재밌는 얘기로 같이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